우리나라에서 수출로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4천억 달러. 이게 GDP의 한 25% 4분의 1 수준이고요. 이걸 수출액 전체 금액에 비교를 하면 한 60%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100달러를 수출하게 되면은 60달러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외화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출퇴근할 때 필요한 휘발유나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사는 수입 제품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로서 벌어들인 이 외화가 지금은 현대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 시간입니다. 저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주말 인터뷰 시간은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약간은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수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너무나 뻔하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동안 우리가 수출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뭐 1%대가 나오기도 하고 올해는 좀 더 개선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주력은 역시나 수출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중에 대중 수출 관련한 부분에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랑 좀 경합이 됐을 때 우리의 주력인 수출은 다시 어디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우리한테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분들, 산업에 계신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돌파구를 다시 마련하고 계시고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부기관들, 공공기관들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지원, 해외 사업 진출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코트라에 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코트라의 최희강 해외 진출 상업센터장님과 김재우 서비스 산업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어깨가 많이 무거우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 수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코트라 잘못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트라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이제 뭐 같이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코트라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고 또 어떤 일들을 국민들과 함께 하는지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코트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수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1962년도에 이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산업부 소속으로 있는데요. 저희 그 기관 미션은 처음에 이제 수출 진흥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나 해외 진출 이렇게 이제 일자리까지 추가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메인 미션은 이제 수출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국내 조직도 있지만은 해외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0개 넘는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바이어들 매칭을 해주고 우리나라 제품 중에 이제 팔만한 제품들은 소싱해서 소개해줘가지고 직접적인 이제 수출로 이어지게 그렇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코트라 출입하면서 느꼈던 게 일반적인 사업을 하면서 내가 해외 진출을 해볼까라고 했을 때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 진출할까?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 고객은 어떻게 구할까? 다 해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희가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이 고객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해외 진출부터 이제 수출까지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해외에서 저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출 현황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출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밖에다 파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이라는 표현이 참 되게 두루뭉술한 표현입니다. 이게 밖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밖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라 그래도 이제 똑같은 수출이 아니고 수출을 하더라도 품목도 다양하고 규모도 다르고 국가도 다르고 할 텐데 그 지금의 우리 한국 경제의 수출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부터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수출 현황을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수출 규모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전년도에 수출액이 한 6,300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1억 달러 수출한 게 1964년도 정확하게 6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 6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수출액이 많았던 데는 2022년도입니다. 그때 당시가 한 6,800억 달러 정도 됐고 예. 거의 7천억 달러 가까웠습니다. 근데 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매월 한 570억에서 580억 달러를 수출해야 되는데 예. 요 규모가 이제 일반 분들은 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 그거보다 좀 높고요. 그리고 그 IMF 통계 이제 발표치를 보면은 이제 국가별 GDP 순위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나라 한 달 수출액이 우간다나 튀니지랑 비슷하고요. 그리고 1년 전체 수출액은 그 벨기에나 아르헨티나 그 GDP하고 비슷합니다. GDP?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출하고 있어서 규모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밖에다 파는 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수준인 거고 그렇습니다. 1년치 밖에다 파는 거는 거의 아르헨티나 GDP. 맞습니다. 와, 예. 규모가 엄청 크네요. 근데 이게 좀 그 지역적으로나 뭐 이런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좀 업앤다운이 있지만은 예. 그동안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이제 증가를 해왔는데요. 그 증가를 하면서 수출 국가도 좀 다양해졌고 수출 품목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미국, 일본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뭐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 등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갔고요. 그리고 저희 한참 뜨는 시장이라 하는 인도도 과거에는 10위권 밖에 이제 수출국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한 7대, 8대 정도의 수출국으로 돼서 이제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의 수출 비중은 예전에 한 80%에서 지금 한 40%대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국가들이 좀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4년도 1억 달러 수출할 때 수출하는 국가가 한 40개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한 250개 국가 해서 수출을 안 하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수출하시는 분들도 대단한 게 정말 그 나라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들도 되게 많을 건데 거기까지 가서 물건을 파는 그 뭔가 에너지라 그럴까? 열정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희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뭐 옛날에는 오줌을 수출했다, 뭐 가발을 수출했다, 뭐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품들 이렇게 품목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주로 팔고 있는 품목들도 이제 변천사가 많이 있죠. 굉장히 시대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80년대 뭐 선박 의류에서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들어오고 승용차, 가전 들어오고 그리고 2000년대 핸드폰도 좀 팔리고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2차 전지나 그리고 식품 그리고 화장품 같은 소비재도 많이 팔리고요. 그리고 방산 분야도 굉장히 요즘 뭐 핫한 그 우리 저희 수출 품목이고 예. 원전 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그 20년 전에 한 중동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이런 제품을 거의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때는 거의 뭐 장비나 기계류 중심의 수출이었는데 요새 이제 수출하는 품목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그 선진국 됐다는 느낌이 좀 받는 게 일반적으로 음식이라든지 문화를라는 거는 뭔가 좀 동경하고 뭔가 좀 따라하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일본 거 많이 좋아하고 미국 거 많이 좋아하다가 오히려 진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의 저런 문화적인 상품들, 소비재들을 소비하는 거를 보면서 선진국인가? 라는 느낌을 저는 품목 변화에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저는 참 대기업 중심의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동력이기도 하지만 또 약점으로도 꼽히잖아요. 근데 참 수출하는 중소기업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것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라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라멘 아니고요. 일본 라멘 말고 라면. 한국의 그 라면을 그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분리해서 보고 그거를 정말 K푸드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진짜 일본 건 줄 알고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들도 보면은 그 라면 수출 관련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라면이 가장 각광을 받는 이유는 뭐 말씀하셨듯이 K푸드 이게 천병 역할을 라면이 하지 않았나 싶고요. 말씀하셨듯이 라면의 원조는 라멘이죠. 예, 원조는 확실하고 본래 일본 라면은 매운맛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육수나 끓여서 먹었는데 우리나라가 매운맛이라는 그 컨셉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을 했고 그걸 전 세계에 유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OTT나 한류 드라마 이런 데서 편의점 앞에서 이제 라면을 먹고 이런 것들을 동남아나 이런 한류가 거센 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그걸 따라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맛이 괜찮네 하면 이 라면을 집에 가지고 와서 사서 같이 먹어보거든요. 또 좋으면 친구들끼리 SNS도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또 세계 라면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라면 협회. 예. 이곳에서도 그 통계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라면 수요는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입맛이 라면 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 제품들이 또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라면 누가 먹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 그냥 뭐 약간의 좀 이렇게 서브컬처처럼 그냥 한류 좋아하는 K-팝 스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소수로 먹는 그런 건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먹듯이 보편적인 건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게 그 라면이 주로 수출되는 나라들은 어디가 좀 많이 수출을 가서 먹어요? 우선은 뭐 중국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인도, 일본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일본도 라면 사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면의 일본도 종주국인데. 많이 먹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동 국가들도 많아지는데요. 중동은 돼지고기를 이제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라면 스프를 저도 예전에 그 튀르키예 근무할 때 보면 예. 라면 스프가 버섯 위주로 돼 있어요. 버섯 위주의 그쵸. 국물로 돼 예. 있어서 저희 입맛에는 조금은 좀 낮은 그런 맛이지만 그렇게라도 라면을 먹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튀르키예 계실 때도 라면 사 먹기가 어렵진 않았어요?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어도 또 한국 사람 하면 또 매운 라면을 먹어야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좀 편해졌겠죠? 지금은 많이 보편화됐고 또 우리나라 그 라면 제조 기업에서 중동용 스프를 따로 이렇게 제조해서 그쪽 물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코트라 분들을 모시니까 그 다 해외 경험들이 너무 많으셔요. 그런 얘기들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느꼈던 얘기들도 많이 해주시면은 세대장님도 해외 가셨을 때 라면 공수 잘 하셨습니까? 저도 면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예. 라면을 이제 항상 쟁여놓고 먹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이제 직전에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예. 그때 마침 기회가 돼서 우리나라 라면 프로모션 이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동유럽 쪽 사람들은 매운맛을 거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시식하려고 이제 줬더니 매워서 못 먹어가지고 이게 이쪽까지는 아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좀 물론 이제 매니아층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그 매운맛 라면 예. 그러니까 일반 라면이 아니라 매운맛 라면을 그렇게 좋아하는 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접 이제 제가 그 판매하는 바이어한테 들었는데 그 매출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특정 계층만 먹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 매운맛을 좋아해서 처음에 이제 관심이겠죠. 그래서 먹기 시작하다가 점차 이분들이 다른 한국 그 식품 쪽으로 넓혀가고 또 매운맛에 익숙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넓어가는 게 좀 보이는 뭐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예. 사실 K의 매운맛이라고 그러면 우리 콘텐츠만 하더라도 오징어 게임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그렇게 맵게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한국의 어떤 역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미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항상 보면 특이했던 통계 중에 하나가 김이 되게 특이했어요. 김은 보통 해초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안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해초 얘기하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 잔디 뜯어 먹는 것 같은 느낌이다. 뭐 라는 얘기도 나왔고, 근데 김 수출이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약간 농담조로 뭐 검은 반도체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김을 외국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뭐 어떤 식으로 먹길래 이게 그렇게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김도 서양에서 친숙했을 때는 사실 그 또 일본 스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일본 계란을 김으로 이렇게 감싸서 하거나 막기라고 하죠. 연어알 올려서 이렇게 먹는, 이제 그렇게 먹다가 최근에 특히 이제 동남아 국가 위주로 김을 저희처럼 밥에다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술안주로 먹는. 술안주? 예, 그렇게 되는데요. 짭조름하니 맛은 있죠. 예. 예. 태국 같은 경우는 기후 조건이 좀 더워서 김이 자생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럼 태국은 우리나라에서 김을 수입해서, 좀 태국도 이제 단맛을 좋아하거든요. 예. 달고 짜고 단짠으로 해서 김을 한 장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을 합니다. 한 장? 한 장. 우리는 보통 100개들이 그쵸.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어머니가 구워 주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한 장으로 해서 포장을 하고 그걸 이제 점포에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제 판매하면 하나하나 이제 뜯어가서 사서 뭐 술안주로 먹는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결국은 김 역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자국의 입맛에 맞게 이제 변화되는 이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파는 입장에서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쪽에서 뭐 알아서 자기네 방식으로 소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참 그 우리가 생각하는 김 소비랑은 조금 다르지만 또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문화들에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예, 그리고 또 김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친숙한 게 김밥이거든요. 그렇죠. 예, 언론에서도 많이 좀 언급된 것 같은데요. 그 냉동 김밥이 이제 미국에서 그 트레이더 조스라는 그쪽 그 식품 유통점에 이제 입점해서 소위 이제 대박이 난 그런 상품인데 사실 이 냉동 김밥도 저희가 한 코트라에서 2년 전에 서울 국제식품전에서 예. 바이어하고 처음 소개를 해줬었고. 아 그래요? 예예. 그 이후에 김밥이 이제 단숨에 한 100만 줄 이상 팔리면서 이제 메가히트를 친 그런 상품이죠. 그 경상북도에 있는 그 김밥 회사잖아요. 예예. 와, 그 안 그래도 신기했는데 그 경상북도에 있는 그 김밥 회사가 사실 김밥이라는 건 유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분식집에서도 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쉰다 그래가지고 김밥은 거의 즉석식품으로 하는데 그걸 수출했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또 코트라가 또 음지에서 일을 하고 계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료기기 얘기도 좀 궁금한데 의료기기는 사실 되게 그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사람 몸과 관련된 일이니까. 근데 의료기기 수출도 의외로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료기기 수출 관련해서 예전에는 뭐 말씀하신 국가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제품의 품질이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현장에서 여러 번 느꼈는데요. 그 한국산 의료기기를 구입해가지고 병원이나 뭐 클리닉에서 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새로 기계를 수입해서 런칭 행사 같은 걸 하면은 저희를 또 초청도 합니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그 기계도 보고 가게 되면은 그 의료기기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품질 좋은 거는 당연히 기본일 건데 그 한국 의료기기가 가진 뭐 좀 매력이 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품질 대비 가격이 그 기존에 사용하던 그 바이어들이 수입하거나 그 나라에서 사용하던 것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그 빈 틈을 좀 파고들어서 저희가 좀 넓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의료기기가 근데 사실 뭐 병원에서 쓰는 그런 의료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료기기도 되게 다양할 건데. 병원에도 일반적으로 쓰고요. 개인 클리닉이라 해서 뷰티 쪽도 좀 쓰고요. 그 개인용 좀 뭐 의료기기도 있고 좀 다양한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이어들이 이제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선호하는 게 이 뭐 센터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핸들링이 좋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핸들링? 예. 이제 의료기기도 이 어떤 기계 장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람이 이것을 가져다가
좀 적재적소에 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유럽산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이제 유저 프렌들리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버튼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하면 한국산 제품들은 직관적으로 바로 좀 옆에 둔다든지 좀 인체공학적으로 좀 편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의료계의 대표적인 품목은 임플란트죠. 우리나라 임플란트 수출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하더니 안에서 배운 내공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좀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예. 그 써주신 내용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콘택트 렌즈 얘기가 나왔는데 콘택트 렌즈는 정말 수출이 되는지도 몰랐거든요. 그 안경집 가면은 네. 그 해외산하고 국산하고 있는데 뭐 쓰실래요?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아, 수입산이 좋은 것 같은데 더 비싸고 국산 이거 써도 되나 그랬을 때 보통 안경원에서 하는 얘기가 차이 없다. 예. 근데 그냥 뭐 물 건너온 거라 좀 더 비싸다. 그래갖고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이제 한국산을 선택하게 되는데 콘택트 렌즈 수출 관련해서는 좀 저는 처음 접해보는 소재여가지고 콘택트 렌즈는 좀 어때요? 콘택트 렌즈는 특히 이제 동남아 시장 중심으로 우리나라 아이돌이 이제 컬러 렌즈 모델도 하고 한류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눈이 나쁘지 않아도 다양한 컬러로 자기만의 또 멋을 내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일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소유럽 국가들은 콘택트 렌즈나 안경 같은 경우가 안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해요. 예. 이제 그런 쪽보다는 미용이나 뷰티 이런 쪽으로 지금 콘택트 렌즈도 동남아 시장으로 꽤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의외네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컬러 렌즈나 이런 거 쓰더라도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시력 보정용으로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의외로 그치 아이돌들이 이거 하면 눈동자 되게 커 보이고 야 이게 참 미용과 아까 임플란트 그 의료기기 쪽도 이제 미용 쪽 관련한 기기들이 좀 잘 된다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이 좀 멋있게 보이나 봐요. 팀장님 해외 생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해보시다 보면은 그 예전에 해외 생활하면서 느꼈던 현지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을 건데 정말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가서 보면은 정말 한국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고 한국의 제품뿐만 아니라 문화나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가 못 본 드라마 이런 거 먼저 봐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모르는 상품 뭐 이런 것도 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점이 좋냐 뭐 나쁘냐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한국 제품에 관심도 높고 그렇게 관심이 높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 거 한국에 대한 호감, 인지도가 높아진 거를 간접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나 이런 데도 가봤다. 사실 저는 직전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뭐 한국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나 예. 스마트폰 이런 것을 먼저 겪는 거죠. 자기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한국을 접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크고요. 약 20여 년 전에 이제 첫 근무를 제가 이제 미국에서 했을 때는 예. 그때는 제가 가면 사우스냐 노우스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 중요하죠. 예.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에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남한 사우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미국 친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몰랐다. 한국과 북한의 기사가 워낙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 자기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후에 제가 이제 미국을 이제 뭐 방문해 보면 당연히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는 제품들이 워낙 많고 한류세도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하긴 저도 예전에 그 뉴욕타임즈 기자들하고 놀다가 너네 여기 왜 와 있냐 그랬더니 북한 취재하려고 와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나라는 남한 자체가 경제적으로 컸지는 알겠지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느낌은 아니었다 보니까 북한 쪽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BTS 그 하이브 상장할 때도 그거 엄청 지지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수출 얘기 다시 돌아가서 그 사실 정수기가 말레이시아에 판다는 것도 저는 좀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다 수돗물 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수기는 그래도 좀 선진국에서 팔리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그렇게 많이 팔린다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깨끗한 물을 찾는 수요는 앞으로 이제 갈수록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국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수질이 좋은 편은 아니고요. 근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정수기라는 게 처음 샀을 때보다는 이 정수기 필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교환해주고 또 오랜 기간 동안 품질 보증을 해주냐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AS망이나 또는 그 품질 이런 부분을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한류와 함께 굉장히 중요시 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우리는 진짜 수돗물 먹다가 좀 살게 되니까 정수기를 쓴 건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그냥 먹으면 안 되니까 정수기를 더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요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를 다녀보면은 우리나라만큼 물의 퀄리티가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수기 산업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수요도 많고. 혹시 그 생활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수출될 때 뭐 시장 조사라든지 아니면 바이어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냉동김밥 그 음지에서 코트라가 일하고 있었던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항상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시기는 하시는 걸 알아요. 이게 뭐 저희가 이런 거 합니다. 그 자랑 잘 안 하시는 건 아는데 이게 좀 생각나는 그런 재밌는 사례 같은 게 있으면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류가 이제 계속 확산되고 과연 이제 이런 이제 소비재 품목이 어디에 가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 예. 편의점이라는 그 말 자체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점포를 뜻하는데요.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지금 중앙아시아나 몽골 이런 데 많이 이제 진출을 합니다. 몽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몽탄시라고 이제 표현을 쓰잖아요. 예. 동탄 말고 몽탄. 동탄 말고 몽탄. 예. 와, 그거 진짜 완전 신도시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편의점 그 편의점 안에 들어가는 약간 수백 수천 가지의 한국산 물품까지 이제 이런 게 이제 진출을 코트라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그 품목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몽골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것에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쓴 물건이 한국산이라는 것을 이제 커가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어린이 음료 1위가 뽀로로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이 몽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풀리는 그 제품을 동시에 접하는 거죠. 그러면 몽골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산 옷을 입고 한국 제품을 쓰고 한국 음료를 마시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친숙한 걸 떠나서 이게 마치 제2의 고향이구나 모국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게 이제 한류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귀결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몽골 진출하는데도 코트라가 또 음으로 양으로 또 역할을 많이 하셨었나 보네요. 예, 저희가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도 진출을 좀 도왔었고요. 또 카자흐스탄에 편의점을 내는데도 한 2년 정도 저희 카자흐스탄 쪽 해외 무역관에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몽골 보면은 편의점의 디자인도 우리나라 거 같고 품목도 우리나라 거 되게 많고. 예. 야,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좀 참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좀 했었구나 싶은데 센터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신 기억이 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테슬라 생산할 때 설계
우리나라에서 한국 제품을 좀 사용하고 싶다. 좀 어. 소개를 해달라 해가지고 몇 개사를 소개를 시켜줬고 그리고 실제로 납품한 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지역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씩 틀린데 하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떠오릅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코트라의 그쪽에 있는 무역관에 가서 나 이런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한국 기업 연결 좀 해주세요. 이런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찾아다닐 수도 있는데 예. 거기 있다 보면은 저희 쪽으로 찾아오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야, 사실 그거 매칭이 진짜 어려운 건데 누군가는 갖고 있고 누군가는 필요한데 이게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진짜 그리고서 그러면 한국 쪽으로 연락해가지고 그런 업체들 또 물색해갖고 또 같이 그렇습니다. 미팅도 시켜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수출이라는 얘기가 중요하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내수 시장에서 살다 보니까 수출은 그냥 대기업들이 하고 뭐 그들만의 리그 뭔가 야 뭐 수출 잘 돼봐야 대기업들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수출이라는 것을 항상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 수출이 이제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수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분들은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수출 안 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거의 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위에 보면 그런 기업에 취업해서 다니는 분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수출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수출로서 부가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한 통계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로서 만들어진 부가가치가 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4천억 달러. 이게 GDP의 한 25% 4분의 1 수준이고요. 이걸 수출의 금액 전체 금액에 비교를 하면 한 60%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저희가 100달러를 수출하게 되면은 60달러는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저희가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화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지금 현재 생활을 사실은 꾸려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출퇴근할 때 필요한 휘발유나 예. 그리고 우리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 우리나라에서 거의 못 사는 수입 제품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화가 뒷받침돼야지 저희가 이런 지금 그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외화가 없는 나라들 신문에서 보시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마트에 가면은 살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로 잡혀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소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출로서 벌어들인 이 외화가 지금은 현대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더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출로서 유발되는 일자리가 굉장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한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 취업자 수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400만 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만 달러를 더 수출하면은 한 6.3명, 한 6명 정도가 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정부나 저희 기관이 이제 7천억 달러 목표로 이제 수출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달성하면 뭐 전년 대비해서 산술적으로 하면 간단하게 한 4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건데요. 일단 이런 일자리 그리고 부가가치를 통해서 저희 경제가 좀 더 풍요롭게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이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긴 우리가 소비자라고 생각하면은 내수 시장이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받고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전체 일자리의 한 절반 정도는 수출이랑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출이 사실 지난해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올해 수출 전망은 코트라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까지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1년 정도 마이너스였다가 10월 달에 플러스 되면서 올해 2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계속 이제 플러스가 됐고 올해는 계속 그 플러스 기조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왔고 그리고 WTO나 IMF 등 이제 주요 기관들이 올해 그 세계 교육 성장률이 전년도보다는 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까지는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물가 뭐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사태들에 의해서 저성장 기조였다면은 예. 올해부터는 조금 확장 기조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미국 등 저희 주요 파트너인 미국 등 경기도 좋아가지고 올해는 개선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7천억 달러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요새 저희 쪽은 이 캐치프레이즈처럼 단 1달러라도 수출하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좀 더 크게 잡아주십시오.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 해외 시장에 관심,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 관심이라는 게 이제 국내 팔면 편하긴 하겠죠. 언어도 좋고 뭐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인구도 많지 않고 국내 시장은 웬만한 물건들은 다 시장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을 건데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가 되게 막막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거는 아마 그 나라의 해외 전시회겠죠. 그 해외 전시회에 가면 바이어가 셀러가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지 사정도 어둡고 또 그런 데서 경비도 많이 쓰이고 또 통역을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그 바이어들을 한국으로 부르면 어떨까?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 바이어한테 막 오라가라 할 수 있나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아마 코트라의 또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또 불렀을 때 이왕이면 다양한 분야 또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바이어들을 모이게 하면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수출액을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듯이 단 1달러라도 더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쵸. 이게 바이어한테 내 물건 팔 거니까 바이어 좀 와보세요. 이러면 안 올 건데 네.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바이어 입장에서도 되게 다양한 기업들과 컨택을 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기업들 입장에서도 바이어 한 명 온다 그러는데 그분한테 소개하려고 갔다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여기로 다양한 바이어가 온다 그러면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양쪽 모두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전시회에서 뭔가 수출 성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2015년부터는 붐업 코리아라고 이제 수출 붐업을 일으키자 해서 이제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 4월 15, 16일에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요. 4월 15, 16일 코엑스에서 예. 이미 이제 그 60개국에서 약 500개사 바이어가 이제 방한을 할 예정이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제 3,000개사가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바이어도 한 500개사가 오고 예. 우리나라 기업도 한 3,000개 정도가 만난다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대형 수출 상담회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날짜 한 시기에 동시에 바이어들이 방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통역이 다 와야 되고 그 대규모 수출 상담장을 시스템적으로 공항에서부터 이제 바이어가 이제 호텔 투숙하는 그런 인프라까지 정확히 이제 갖춰져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그 B2B 상담회라 일반인들은 좀 다소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전 세계 아까 그 말씀드렸던 130개 해외 무역관에서 이미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바이어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대거 방한시켜서 상담하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닌가 싶고. 진짜 그래요? 이게 나가 보시면은 무역관에도 많이 나가 보셨을 건데 다른 나라 무역관들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랑 좀 서로 비교하면서 봤을 때 이런 데는 진짜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전시회는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규모의 전시회가 좀 있지만은 이런 수출 상담회 직접 만나서 비즈니스 사전에 이렇게 어레인지 돼가지고 하는 행사는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보통 그렇죠. 전시회 크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 오면은 뭐 그 중에 누군가는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물건을 이쪽에서 소싱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분이 오시는 거고, 내가 좀 진짜 해외에다 진출을 해보고 싶다.
바이어를 만나고 싶다라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온 거니까 훨씬 더 계약 성사율은 일반 전시회보다는 높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일반인들도 올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상담은 사전에 이제 물론 이제 어레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하기는 어려우신데요. 일반 분들도 오셔가지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해외 진출하려 그러는지, 어떤 기업들이 오는지 뭐 이런 거는 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 공동 주관으로 한국무역협회가 부모코리아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출 드림팀으로서 최초의 수출 7천억 불 달성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저희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수출을 그동안은 뭔가 특정한 품목, 특정한 산업, 특정한 기업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뭐 의료기기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식품 이런 소비재들이 많이 진출하는 부분들이 뭔가 우리나라의 경제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서 뭐 중후장대 산업들,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출렁거리지만 품목이 다양할수록 어떤 그 경제적인 흐름이 변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탄탄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품목들이 다양한 국가에 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특정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그 모든 걸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코트라 같은 기업, 코트라 같은 공공기관들도 정말 이들의 무역 지원을 충분히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4월 15일, 16일 그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부모코리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함께하신 분은 그 최희광 해외 진출 상담센터 센터장님과 서비스 산업팀의 김재우 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